더는 못 키워. 보육원에 보내자. 11살 민수는 큰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을 화재로 잃고 석 달. 유일한 혈육이던 큰아버지 집에서조차 버림받게 된 소년. 그런데 한겨울밤 거리에서 쓰러진 그를 구해준 건 전쟁에서 가족을 모두 잃은 떡집 할머니였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11살 정민수의 절규가 매서운 겨울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1993년 12월 29일 새벽,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가에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있었어요. 붉은 불길이 검은 연기와 뒤엉켜 하늘을 뒤덮었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이웃집 아저씨의 품에 안긴 채 부르튼 목소리로 계속 부모님을 불렀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겨울잠옷 위에 걸친 얇은 담요 하나가 추위를 막아주는 전부였지만 민수는 추운 줄도 몰랐어요. 그저 불타는 집 2층을 바라보며 부모님이 나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불길과 사투를 벌였어요. 물줄기가 쏟아졌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수네가 살던 2층은 이미 시커먼 연기로 가득했고 창문에서는 불꽃이 날름거리며 튀어나왔죠. 30분이 지났을까요? 아니, 1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꼬마야, 괜찮니? 부모님은 꼭 구조될 거야. 소방관 아저씨가 민수 옆에 쪼그려 앉으며 위로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느꼈어요. 어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엄마 아빠가 걸어 나오실 거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드디어 구조대원 2명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들것 2개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민수는 알았어요. 그 아래 누가 계신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 돼!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민수가 들것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어른들이 막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민수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품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품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가 매일 아침 지어주시던 따뜻한 미소도 아빠가 퇴근하며 사다 주시던 붕어빵도 이제 영영 없을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군중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불길은 어느새 잡혔지만 민수네 집은 까맣게 타버린 폐허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그 잿더미를 바라보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검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재는 전기 누전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낡은 건물의 노후한 전선이 문제였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원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파출소로 옮겨진 민수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경찰 아저씨가 건네준 따뜻한 코코아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종이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손끝에 감각이 없었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몸처럼 느껴졌어요. 정민수 어린이 맞지? 큰아버지 분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 경찰 아저씨의 말에도 민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얼굴을 보던 큰아버지. 항상 바쁘다며 금세 자리를 뜨던 그분이 이제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파출소 문이 열렸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큰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민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짐덩이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수야, 이제 큰아버지 집으로 가자.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파출소를 나서며 민수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타버린 집터에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 부모님과의 추억들, 모두 그 잿더미 속에 묻혀버린 것 같았어요. 큰아버지 차는 차가웠습니다. 히터를 틀었지만 민수의 마음까지 따뜻해지지는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피곤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구나. 장례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많아서 말이야. 큰아버지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민수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정말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말 캐럴이 흘러나왔지만 민수에게는 그저 소음처럼 들렸을 뿐이었죠. 손에 꼭 쥐고 있던 것이 만져졌어요. 화재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가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구겨지고 그을음이 묻었지만 엄마 아빠의 얼굴은 선명했어요. 지난 여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이제 이것만이 부모님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인생에도 긴 어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1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민수는 점점 부모님이 계시던 곳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의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수는 큰아버지가 빌려준 검은 양복을 입고 부모님의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엄마 아빠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이제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처음 이틀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조문객들이 와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불쌍한 것, 이제 겨우 11살인데 고아가 되다니.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고아라는 단어가 날카로운 칼처럼 민수의 마음을 찔렀어요. 자신이 이제 고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빠져나간 오후 친척들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모두 들렸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누가 키울 건데? 작은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게 뻔히 보였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벌써 애가 셋이라서 도저히 형편이 안 돼요. 고모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년에 막내가 대학 가는데 학비도 빠듯해서 말이야. 친척들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짐덩이 취급받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큰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어요. 내가 데려가겠어. 형님 대신이라도 내가 민수를 키워야지. 모두가 놀란 눈으로 큰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큰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진우랑 진이도 있고. 큰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큰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민수는 우리 집안에 피 붙이고 형님의 아들이야.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어?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의무감만 있을 뿐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의무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라는 걸 말이죠. 큰아버지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야, 이제부터 큰아버지 집에서 지내야 한다. 알겠지? 네, 큰아버지. 민수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착하네. 우리 집에 와서도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내야 해. 진우랑 진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큰아버지의 말에는 이미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패 끼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수는 큰아버지 차에 올라탔어요. 뒷좌석에는 사촌 형 진우와 사촌 누나 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민수를 힐끗 보더니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얘 때문에 내 방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어요. 쉿, 조용히 해. 큰어머니가 진우를 제지했지만 그녀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는 큰아버지는 백미러로 민수를 힐끗 보더니 다시 앞을 주시했어요. 민수야, 우리 집은 크지 않아서 내가 쓸 방이 따로 없어. 당분간 다용도실을 정리해서 쓰도록 하자. 다용도실이라는 말에 민수의 마음이 더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는 그것조차 감사해야 했으니까요. 차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어요. 민수네가 살던 동네보다는 깔끔해 보였지만 민수에게는 낯설고 차가운 곳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집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짐은 여기 두고 일단 씻어. 옷은 진우 것 중에 작은 거 몇 개 줄게. 큰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민수를 손님처럼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아닌 잠시 머물다 갈 불청객처럼 말이죠. 다용도실은 좁고 어두웠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작았고 세탁기와 청소도구들 사이에 간이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방이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는 비록 작아도 자신만의 아늑한 방이 있었는데 이제는 창고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한다니.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더 눈치 보일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민수의 자리는 끝자리였어요. 큰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큰어머니는 진우와 진이에게만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민수야, 내일부터 전학수속 밟아야 하니까 준비해. 그리고 집안 규칙 몇 가지 알려줄게. 큰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첫째,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성적이 떨어지면 안 돼. 둘째, 집안일도 돕고 패 끼치지 말 것. 셋째, 용돈은 따로 없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말할 것.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규칙이라기보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밤이 되어 다용도실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벽 너머로 진우와 진이가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웃음소리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희미한 달빛에 비친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민수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외로워요. 그때 문 밖에서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끝까지 키워야 해요? 나중에 보육원에 보내는 건 어때요? 쉿, 민수가 들으면 어떡해. 일단 지켜보자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지. 큰아버지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그 피조차도 민수에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아닌 의무로 엮인 관계. 그것이 민수가 새롭게 속하게 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수는 가족 사진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눈을 감았어요. 꿈에서라도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2달이 흘렀습니다. 1994년 2월의 차가운 아침, 민수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다용도실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울리는 세탁기 소리가 알람시계 역할을 했습니다. 좁은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허리가 뻐근했어요. 매트리스가 너무 얇아서 등이 항상 아팠거든요. 민수야, 일어났으면 빨리 씻어. 애들 씻기 전에 끝내야지.
큰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수건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찬물로 대충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물은 진우와 진이가 쓸 때를 위해 아껴야 했거든요. 식탁에는 벌써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식구는 5명인데 그릇은 4개만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내 밥은 부엌에 따로 차려뒀어. 거기서 먹고 와. 큰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옆 작은 상에 밥 1공기와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식탁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있었지만 민수 것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왜 쟤는 따로 먹어요? 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어. 큰아버지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민수는 홀로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남기면 또 뭐라고 할까봐 억지로 다 먹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전학 온 지 2달이 됐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반 아이들은 민수를 고아라고 부르며 놀렸어요. 야, 정민수. 너희 집 진짜 불타서 부모님 돌아가셨다며? 점심시간에 덩치 큰 석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불쌍한 척하지 마.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산다며? 거지 같은 게. 석진이의 조롱에 다른 아이들도 킥킥거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싸우면 큰아버지에게 혼날 게 뻔했으니까요. 성적이라도 잘 유지해야 눈치를 덜 볼 텐데 정신이 없어서 공부도 잘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힘들었어요. 진우는 민수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야, 내 가방 내 방에 갖다 둬. 그리고 청소도 해놔. 진우 형은 중학생이었는데 민수를 완전히 깔보고 있었어요. 거절하면 큰어머니에게 이르곤 했죠. 민수가 말 안 들어요. 형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안 불러요. 그럴 때마다 큰어머니는 민수를 나무랐습니다. 민수야,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진우 말 잘 들어. 형제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진우는 민수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게 뻔한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 큰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잔뜩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큰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사가 어려워. 거래처가 부도났어. 연쇄부도 위기야.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IMF라는 단어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때였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기업 부도 소식이 들려왔고 거리에는 실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회사 정리하고 빚 갚으면 집도 팔아야 할지 몰라. 큰아버지의 말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민수는 구석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을 팔면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민수를 안 데려왔어야 했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게 말이야. 당장 학원비도 끊어야 하는데 애 하나 더 있으니까 더 부담되네. 민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어요. 자신 때문에 큰아버지 가족이 더 힘들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어요. 자신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큰어머니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육원이요. 11살 남자아이인데 맡길 수 있나요? 민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자신을 보육원에 보내려는 거였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전화를 끊은 큰어머니가 돌아서다가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왔니? 빨리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용도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는 여전히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밥 한 술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마음도 그 비처럼 차갑고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눈치 보며 살 수 없다고. 차라리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11살 아이가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이대로 있다가 보육원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 옷 몇 벌과 부모님 사진을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큰아버지가 한 번 준 용돈 10,000원을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집을 나설 계획을 세웠어요. 마지막으로 다용도실을 둘러봤습니다. 2달 동안 지냈지만 정든 곳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옥 같았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가려니 두려웠어요. 추운 겨울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도 적어도 여기서처럼 천덕꾸러기 취급은 받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994년 3월 초 봄이 오고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현관문에 붙은 빨간 종이를 보고 멈춰 섰어요. 압류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큰아버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진우와 진이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방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큰아버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다용도실로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가 모두 들렸습니다. 내일까지 집 비워달래요. 경매 넘어간대요. 큰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친정집에 가자. 당분간이라도 거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럼 민수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보육원에 보내는 수밖에 없어. 우리도 이제 남의 집 신세 지는데 애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 큰아버지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민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신은 결국 버려지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불려나갔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우리가 더 이상 너를 돌볼 형편이 안 돼.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목소리에서 안도감도 느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짐을 덜었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내일 보육원 원장님이 오실 거야. 거기서 잘 지내면 돼.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고. 큰어머니가 설명했지만 민수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만 계속 맴돌았죠. 알겠어요.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이곳이 행복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보육원은 어떤 곳일까요? 더 춥고 외로운 곳일까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민수는 살금살금 일어났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보육원에 끌려가느니 차라리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후회는 없을 테니까요. 조용히 가방을 들고 다용도실을 나왔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던 중 부엌을 지나게 되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빵 몇 개와 우유 한 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둑질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3월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석 달 동안 지냈던 곳이었지만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거리로 나섰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걸었어요.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부모님과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비록 집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곳이 그리웠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추위도 점점 심해졌어요. 손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빵을 하나 꺼내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아직 시장은 문을 열지 않았지만 몇몇 가게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따뜻해 보였어요. 순잔의 떡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떡집 앞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그냥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마지막 생각은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수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것을 느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데 애가 왜 여기 있어? 늙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얘야, 정신 차려봐. 이러다 얼어 죽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민수는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하게 해줄게. 할머니가 민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비틀거리는 민수를 떡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민수를 감쌌어요. 오래된 떡지는 냄새와 함께 아궁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알았어요.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었다는 것을 말이죠. 큰아버지 집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따뜻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다 준 따뜻한 물을 마시며 민수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떡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했을 뿐이지만 할머니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쉬어. 급할 거 없어. 그 말에 민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안전하다고 느꼈으니까요. 떡집 안의 따뜻함이 민수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과연 이 할머니를 믿어도 될까요? 또다시 버려지는 건 아닐까요? 얘야, 이름이 뭐니? 할머니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짜 이름을 말해도 될까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큰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아닐까요? 정민수예요.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힘도 없었거든요. 민수라.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데 이 새벽에 왜 혼자 밖에 있었니? 부모님은? 할머니의 질문에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부모님.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화재 사고로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랑 사니? 아무도 없어요. 큰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나왔어요. 보육원에 보낸다고 해서요.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숨길 것도 없었고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동정심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거니?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든요. 민수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 따뜻한 떡집에서 나가면 다시 추운 거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어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한 접시를 가져왔어요. 하얀 인절미와 노란 콩고물이 뿌려진 시루떡이었습니다. 일단 먹어. 배고프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떡과는 다른 맛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하자 할머니의 굳은 얼굴이 조금 풀어졌어요.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민수는 떡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큰어머니와는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고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계심을 완전히 풀 수는 없었어요. 이미 한 번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저 여기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폐 끼치지 않을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디를 가려고? 갈 데가 있니? 할머니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었어요. 낯선 사람의 호의에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11살 민수의 말은 억지 용기였습니다. 사실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묘한 그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몇 살이니? 11살이요. 내 아들도 그 나이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밖은 춥다. 오늘은 여기서 좀 쉬어가렴. 할머니의 제안에 민수는 놀랐어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정말요? 제가 있어도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이런 추운 날 어린애를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잖니. 할머니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민수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떡집 안을 둘러보니 오래되고 낡았지만 정겨운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큰 아궁이와 시루가 놓여 있었어요. 떡을 찌는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오래됐지. 가족은 없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군복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남편은 6.25 때 전사했고 아들은 베트남전에서 돌아오지 못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도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요. 아픈 기억을 건드려서. 괜찮아. 이제는 익숙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떡집 안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주었거든요. 민수는 따뜻한 온기에 점점 졸음이 밀려왔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까요. 졸리면 저기 방에 가서 자렴. 이불 깔아놨으니까. 할머니가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편하게 잠들어도 될까요? 잠든 사이에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피곤함이 경계심을 이겼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이불이었지만 큰아버지 집 다용도실보다 훨씬 포근했습니다. 누우자마자 잠이 쏟아졌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오늘은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속삭이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꿈속에서 민수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잘했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꿈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낯선 천장을 보며 잠시 멍했어요.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어제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큰아버지 집을 나온 것, 추운 거리를 헤맨 것, 그리고 순자 할머니를 만난 것까지. 밖에서 뭔가 부산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어요. 커다란 시루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잘 잤니? 할머니가 돌아보며 물었어요. 그 표정에는 어제와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배고프지? 밥 먹고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뚝배기 된장찌개와 밥을 가져왔어요. 김치며 나물 반찬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민수는 큰아버지 집에서처럼 부엌 구석이 아닌 할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할 거 없어.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천천히 숟가락질을 했어요. 된장찌개는 짜지 않고 구수했고 밥은 고슬고슬 잘 지어졌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밥이 생각났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보육원에 가기 싫어서 도망친 것뿐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요. 11살이 혼자 산다고? 학교는 어떡하고? 할머니의 현실적인 질문에 민수는 더욱 작아졌어요. 맞아요. 학교도 가야 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내는 거야. 민수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여기 있어도 돼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학교는 꼭 다녀야 해. 둘째, 떡집 일을 도와줘야 해. 할 수 있겠니?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받아준다는 것, 그것도 조건부가 아닌 진심으로 받아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학교도 잘 다니고 일도 열심히 도울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작은 방이지만 내 방으로 쓰도록 해.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집. 그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습니다. 큰아버지 집에서는 한 번도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가 거친 손으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한지 민수는 더욱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민수를 데리고 동사무소로 갔어요. 전학수속을 밟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서류상으로는 아직 큰아버지가 보호자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전학 갈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하면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말에 민수는 안도했어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민수에게 떡집과 시장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시장은 30년 넘게 있던 곳이야. 나도 여기서 20년 넘게 떡집을 했지.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시장 상인들이 할머니를 보며 인사를 했어요. 순자 씨, 오늘도 떡 잘 쪄요? 그럼요. 오늘은 인절미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애는 누구예요? 조카예요. 앞으로 같이 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민수를 조카라고 소개했어요.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거짓말이긴 했지만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떡집에 돌아온 민수는 할머니를 도와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할머니는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쌀 씻는 것부터 배워보자.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씻어야 해.
민수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었어요. 손이 시려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떡 만드는 건 정성이 중요해. 대충 만들면 맛이 없어.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야 해. 할머니의 가르침을 민수는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어요. 이제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삶이 될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민수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괜찮으세요? 폐가 되는 건 아닌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혼자 있으니 얼마나 적적했는데. 내가 있으니 집이 활기차구나.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운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순자 할머니와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별을 보며 부모님께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분을 만났어요. 열심히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민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떡집이라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어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새 학교에도 적응하기 시작했고 오후면 떡집에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어느 날 저녁 떡을 다 팔고 가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선반 위를 닦다가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 상자는 뭐예요? 민수가 물으니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오래된 물건들이야. 할머니가 다가와서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상자를 옮기다가 뚜껑이 열리며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들과 사진,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수는 얼른 주워 담으려 했지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군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들어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 우리 준호야. 21살에 베트남으로 갔어.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지. 할머니가 작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수도 옆에 앉아 조용히 들었습니다. 1972년이었어. 준호가 갑자기 베트남에 가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돈을 벌어서 떡집을 크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 어머니 고생 그만하시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도 기어코 갔어. 마지막으로 안아주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해. 꼭 돌아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편지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덥지만 견딜만해요. 전우들도 좋은 사람들이고요. 돌아가면 꼭 떡집을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가 만든 인절미가 그립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코끝이 찡해졌어요. 준호 아저씨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사 통지서가 왔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혼자 남은 아들이었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참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래. 처음엔 죽고 싶었어. 남편도 6.25 때 잃고 아들마저 전쟁에서 잃고. 뭐하러 사나 싶었지.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살았어. 준호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떡집을 내가 버릴 수는 없었거든. 매일 떡을 만들면서 준호를 생각해. 그 아이가 좋아했던 인절미를 만들 때마다 옆에 있는 것 같아. 민수는 그제야 왜 할머니가 자신을 받아주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저도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요. 민수가 말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나도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아. 다만 견딜 수 있게 될 뿐이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이유로 가족을 잃었지만 그 아픔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일기장을 펼쳤어요. 준호의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1972년 3월 15일. 내일 베트남으로 떠난다.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지만 꼭 가야 한다. 돌아와서 어머니께 편안한 노후를 드리고 싶다. 떡집을 번듯하게 만들어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하고 싶다. 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준호 아저씨의 마음을 느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근데 할머니 준호 아저씨가 떡 만드는 것도 배웠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옆에서 도와주곤 했지. 특히 인절미 만드는 걸 좋아했어. 떡매로 치는 걸 재미있어 했거든.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배워볼래? 인절미 만드는 법. 네, 배우고 싶어요. 민수의 대답에 할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일부터 가르쳐 줄게. 준호가 좋아했던 방법으로. 그날 밤 민수는 준호 아저씨의 일기장을 더 읽었어요. 할머니가 허락해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만든 떡을 먹으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진다. 특히 인절미의 쫄깃한 맛은 최고다. 나도 어머니처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떡을 만들고 싶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 꼭 그렇게 하리라. 마지막 일기는 베트남에서 쓴 것이었어요. 1973년 2월 20일.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너무 덥고 힘듭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 아저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할머니에게 인절미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찹쌀을 불리고 찌고 떡매로 치는 과정까지 할머니는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쳐야 쫄깃해져. 준호도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나중엔 나보다 잘했어.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더욱 열심히 했어요. 준호 아저씨의 목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떡을 만들며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민수에게 할머니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고 할머니에게 민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떡집에는 늘 구수한 떡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는 두 사람의 아픔과 희망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한 4월이었습니다. 민수가 떡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를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찹쌀을 씻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제 제법 솜씨가 늘었구나.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민수의 실력은 놀랍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떡매를 들기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리듬감 있게 떡을 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시루떡이랑 인절미 많이 만들어야 해. 내일이 장날이거든. 네, 할머니. 제가 콩고물 준비할게요. 민수는 신나게 대답했어요. 장날이면 손님이 많아서 바빴지만 그만큼 재미있었거든요. 학교 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새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친절했고 반 아이들도 민수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특히 짝꿍인 동수는 민수의 첫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할머니 떡집 진짜야? 나도 가봐도 돼? 동수가 쉬는 시간에 물었어요. 그럼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가자. 할머니가 떡 주실 거야. 정말? 와, 좋다. 그날 오후 동수와 함께 떡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어머, 민수 친구구나. 어서 와. 배고프지? 떡 먹고 가렴. 할머니가 갓 만든 인절미를 내어주자 동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 먹어봐요.
동수의 칭찬에 민수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마치 자기가 만든 떡처럼 자랑스러웠거든요. 시장 상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옆 가게 생선 장수 김씨 아저씨는 민수를 친손자처럼 아꼈어요. 민수야, 이거 가져가. 할머니랑 반찬해 먹어. 김씨 아저씨가 고등어 2마리를 건네주었어요. 아저씨, 이렇게 자꾸 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너희 할머니가 떡 자주 주시잖아. 서로 품앗이 하는 거지. 시장은 정말 따뜻한 곳이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도와가며 살았죠. 야채가게 이모는 늘 싱싱한 채소를 골라주셨고 정육점 아저씨는 가끔 뼈를 공짜로 주셨어요. 어느 날은 시장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과일 가게 박씨 할아버지가 넘어지셨는데 민수가 재빨리 달려가 부축해드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민수야. 괜찮아, 그냥 삐끗한 것 같아. 민수는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파스를 사다 붙여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순자씨 정말 복 받으셨네. 민수 같은 손자가 어디 있어. 우리 민수가 효자야. 정말 착해.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떡 만드는 실력도 일취월장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간단한 떡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절미는 할머니도 인정할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민수가 만든 인절미가 더 쫄깃한 것 같은데?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제가 떡매질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준호 아저씨 일기에 그렇게 하면 더 쫄깃하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 준호가 그런 걸 연구했구나.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민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생신이 다음 주였거든요. 몰래 특별한 떡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동수야, 나 좀 도와줄래? 할머니 생신 선물 준비하는데. 좋아. 뭐 할 건데? 수수경단이랑 꽃떡 만들 거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제일 좋아하셨대. 동수와 민수는 토요일 오후에 몰래 떡집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시장에 가셨기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떡에 넣을 팥소를 만들고 수숫가루를 반죽하고 예쁜 색깔을 내기 위해 치자와 쑥을 준비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한데? 동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모양은 엉성했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아. 마음이 중요한 거야. 드디어 떡이 완성되었을 때 마침 할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어머, 너희들 뭐 했니? 이 냄새는? 민수와 동수가 만든 떡을 보고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할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미리 축하드려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민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이렇게 예쁜 선물은 처음이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도 동수도 함께 행복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모두가 작은 선물을 들고 와서 할머니 생신을 미리 축하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 민수 같은 손자가 있으니. 정말 그래요. 민수 덕분에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떡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민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이웃들이 생겼어요.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돌아간 후 할머니와 민수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민수야, 너 덕분에 정말 행복해. 준호가 하늘에서 너를 보내준 것 같아. 저도 할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날은 깊어갔고 떡집에는 매일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이제 완전히 시장의 일원이 되었고 모두가 사랑하는 떡집 소년이 되었습니다. 1994년 5월의 어느 날 시장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시장 입구에 모여있는 상인들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떡집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할머니도 평소와 달리 시무룩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온대. 바로 저기 큰 길 건너편에. 할머니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길 건너편에는 거대한 건물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행복마트 6월 개장이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대형마트가 오면 안 좋은 거예요? 민수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트에는 뭐든지 다 있잖니. 떡도 팔고 채소도 팔고 생선도 팔고. 게다가 값도 싸대.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은 못 버틸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났어요. 민수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회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떡집도 문을 일찍 닫고 할머니와 민수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걱정스러운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망해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생선 가게 김씨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뭔 대책이요? 대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과일 가게 박씨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격을 낮추면 어떨까요? 야채 가게 이모가 제안했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우리는 손해만 보고 못 버텨요. 원가도 안 나올 텐데.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암울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떡집으로 돌아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떡집은 괜찮을까요? 글쎄다. 할머니도 잘 모르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에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젊은 주부들은 공사 중인 대형마트 앞에서 개장일만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오늘은 떡이 많이 남았네요. 김씨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어제도 반이나 남았어요. 할머니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떡은 당일 팔지 못하면 버려야 했거든요. 민수는 남은 떡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대형마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민수야. 대형마트 개장하면 거기 가자. 장난감도 많고 과자도 싸대. 동수가 신나서 말했지만 민수는 씁쓸했어요. 나는 우리 시장이 더 좋은데. 에이, 시장은 비싸잖아. 마트가 훨씬 좋지. 친구들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5월 말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장의 몇몇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먼저 문방구가 문을 닫았고 다음은 옷가게였습니다. 순자 씨, 나도 이제 그만둘까 봐요. 옆 가게 반찬 가게 주인이 찾아와 말했어요. 벌써요? 좀 더 버텨보시지 그래요. 못 버티겠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이 10명도 안 와요. 반찬 가게 주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년 넘게 장사하던 곳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민수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장부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이번 달 적자가 너무 커. 이대로 가면 우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아.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떡집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갈 곳을 잃게 되는 걸까요? 제가 더 열심히 도울게요.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떡도 더 많이 만들고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님이 없으면 소용없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막 행복을 찾았는데 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6월 첫째 주 대형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시장은 그날 유령처럼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학교 끝나고 시장에 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북적이던 시장 골목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상인들은 가게 앞에 맥없이 앉아 있었고 손님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떡이 얼마나 팔렸어요? 민수가 떡집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3개. 3개요? 정말요? 그래.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인절미 3개만 팔렸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민수는 가게 한켠에 쌓여있는 떡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든 떡들이 그냥 버려질 거라니.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떡집을 살릴 수 있을까?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준호 아저씨의 꿈을 위해서도 떡집은 지켜야 했어요. 창밖을 보니 길 건너 대형마트의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작은 시장을 삼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꼭 방법을 찾을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민수는 준호 아저씨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어쩌면 그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6월 중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떡집은 하루에 한두 명 오는 손님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단골 어르신들 뿐이었어요. 민수는 학교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 정민수. 너희 떡집 망한다며? 점심시간에 반에서 덩치가 큰 재현이가 다가와 놀렸어요. 민수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망해. 우리 떡집은 잘 될 거야. 민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시장 떡집 거지. 요즘 누가 시장 가냐? 다 마트 가지. 재현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킥킥거렸어요. 민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싸우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테니까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할머니 떡은 비싸고 맛없대. 마트 떡이 훨씬 싸고 깨끗하다고. 그건 아니야. 우리 할머니 떡이 제일 맛있어. 민수가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계속 놀려댔어요. 거지야 거지. 시장 떡집 거지. 민수는 결국 교실을 뛰쳐나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울음을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 떡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빈 가게에서 혼자 말하고 계셨어요. 준호야, 떡 다 만들었니? 어서 배달 가야지. 할머니가 허공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준호 아저씨가 아니라 민수요. 아, 그래. 민수구나. 할머니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정신을 차리셨어요. 하지만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잠시 헷갈렸어. 할머니는 웃으셨지만 민수는 걱정이 됐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할머니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떡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수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급하게 가게 안을 둘러보니 아궁이에는 불이 타고 있었는데 시루는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박씨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못 봤다고 했어요.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30분쯤 찾아다녔을까요? 시장 뒤편 공터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가 달려가자 할머니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왔니? 베트남은 더웠지? 고생했어. 할머니가 또 민수를 준호로 착각하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정민수요. 준호 아저씨가 아니에요. 민수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준호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준호, 이제 전쟁 끝났니? 다시는 가지 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할머니, 집에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떡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를 방에 모시고 나서야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울었어요. 떡집도 망해가고 할머니 건강도 나빠지고 학교에서는 놀림받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어제 내가 이상했니? 미안하다, 민수야.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병원 가봐요. 제발요. 민수가 간청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점점 약해지고 계신다는 걸. 가게 걱정, 돈 걱정 때문에 병이 나신 거였어요. 그 주 토요일 시장 상인회에서 또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장 임대료가 오른대요. 건물주가 통보했어요. 김씨 아저씨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어요. 지금도 못 버티는데 임대료까지 오르면 어떡해요? 이제 정말 끝이네. 다 문 닫고 나가야겠어.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깊은 시름에 빠지셨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웠어요.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다시 준호 아저씨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약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떡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고 자부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떡집을 지켜주세요. 민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결심했어요.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준호 아저씨가 말한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형마트와 싸워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할머니의 병은 나을 수 있을까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마음도 비처럼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은 굳건했어요. 7월 초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습하고 끈적거리는 날씨가 계속됐어요. 떡집은 일주일째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래도 할머니를 도와 매일 떡을 만들었지만 만든 떡은 모두 버려야 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떡 조금만 만들어요. 어차피 안 팔리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준호가 오면 인절미 먹고 싶어 할 텐데. 많이 만들어놔야 해. 할머니는 또 준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들어 더 자주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할머니를 도왔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시루를 들어 옮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민수가 급하게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거칠게 쉬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 정신 차려요. 할머니. 아무리 불러도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김씨 아저씨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몰려왔어요.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지만 민수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민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민수의 눈물이 할머니 손등에 떨어졌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할머니를 진료했습니다. 민수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김씨 아저씨가 옆에서 민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김씨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제가 이웃인데 이 아이가 손자예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검사 결과 치매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노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치매라니. 할머니가 정말 심각하게 아프셨던 거예요. 앞으로 거동이 불편하실 거고 인지 기능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전문 요양이 필요한 상태예요. 의사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민수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가 다시는 예전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겨우 의식은 돌아왔지만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왔니?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할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울음을 참으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민수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하루 입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김씨 아저씨가 시장 상인들과 돈을 모아주셨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병원 원무과에서 민수를 불렀어요. 병원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언제 납부하실 수 있으세요? 직원의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200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떡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망연자실했어요. 텅 빈 가게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떡을 만들 사람도 팔 수도 없었어요. 금고를 열어봤지만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지만 잔액은 10만 원도 안 됐어요. 이걸로는 병원비는커녕 며칠 먹을 것도 사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순자 씨는 어디 계시나? 이번 달 월세가 밀렸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지금은 낼 수가 없어요. 민수가 간청했지만 건물주는 차가웠어요. 다음 주까지 못 내면 나가야 해. 다른 사람한테 세줄 거니까. 건물주가 가고 나서 민수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할머니도 떡집도 모든 희망도. 저녁이 되어 병원에 갔을 때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어요. 민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떡집을 못 지켰어요. 준호 아저씨와의 약속도 못 지켰어요. 그때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잠시 민수를 바라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너무 미안해하지 마. 넌 잘했어. 할머니가 잠깐 민수를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수는 병원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시장도 떡집도 할머니도 모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사진. 민수는 사진을 꺼내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떡집을 비워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할머니도 돌봐야 했습니다. 11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밖에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병원에서 돌아온 민수는 텅 빈 떡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넉 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수는 일어나서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궁이, 시루, 떡매, 그리고 할머니가 아끼던 도구들. 모든 것이 이제 남의 것이 될 거였어요. 벽에 걸린 준호 아저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떡집을 못 지켰어요. 할머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요. 그때 선반 위에 있던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준호 아저씨의 물건들이 들어있던 그 상자였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내려서 열었어요. 혹시 팔 수 있는 물건이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상자 안에는 여전히 편지들과 일기장,
그리고 낡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자 바닥에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민수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께 라고 적힌 봉투를 열자 편지와 함께 뭔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겠죠. 미안해요, 어머니. 꼭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민수는 숨을 멈추고 계속 읽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건 큰 떡집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떡집, 사람들이 인정하는 떡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떡은 그 어떤 음식보다 특별하니까요. 그 비법을 꼭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맛이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세요. 편지 뒤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순잔의 떡집 특별 비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배운 떡 비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었어요. 쑥떡 비법 1은 봄쑥을 캐서 삶은 물을 함께 사용한다. 쑥물이 들어간 찹쌀은 더욱 쫄깃하고 향이 오래간다. 할머니만의 비밀은 쑥을 살짝 볶아서 향을 먼저 내는 것이다. 민수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인절미, 시루떡, 송편까지 모든 떡의 비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비법들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우리 가족의 보물입니다. 언젠가 이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종이를 전해주세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 아저씨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봉투 안을 더 살펴보니 작은 신문 스크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1전국 청소년 요리대회 개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준호 아저씨가 오려놓은 것 같았는데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언젠가 내 아들이 태어나면 이 대회에 나가게 하고 싶다. 우리 떡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청소년 요리대회. 혹시 아직도 열리고 있을까요? 민수는 급하게 일기장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준호 아저씨가 끼워놓은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매년 7월 마지막 주 개최 대상 상금 500만 원. 500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병원비도 내고 떡집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7월 마지막 주까지 2주 남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아직 11살이었고 제대로 된 요리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게다가 할머니 없이 혼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준호 아저씨가 자신에게 쓴 일종의 다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준호, 너는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믿고 정성을 다하면 분명 인정받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떡 하나하나에 영혼을 담아라. 민수는 그 글을 읽으며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요. 할머니에게 배운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는 비법이 적힌 종이를 다시 꼼꼼히 읽었어요. 쑥떡.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던 떡이었습니다. 봄에 캔 쑥을 냉동실에 보관해 놓은 게 있었어요. 민수는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쑥이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새벽 내내 민수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대회 참가 신청을 해야 했고 연습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의 비법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김씨 아저씨가 떡집에 왔어요. 민수야, 짐 정리하는 거 도와줄까? 김씨 아저씨, 일주일만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김씨 아저씨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청소년 요리 대회에 나가려고요. 상금을 타면 병원비도 내고 떡집도 지킬 수 있어요. 김씨 아저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의 진지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주일이면 되겠니? 내가 건물주한테 말해볼게.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도울 거야. 고맙습니다. 민수는 그날부터 밤낮 없이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쑥떡을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보고 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민수는 할머니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해낼게요. 준호 아저씨 대신 할머니 대신 제가 우리 떡의 우수성을 알릴게요. 그리고 떡집을 지킬게요. 약속해요. 그렇게 민수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은 작은 희망의 빛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성공할 가능성은 작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준호 아저씨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대회까지 열흘 남은 날, 민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10번 넘게 쑥떡을 만들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할머니 떡과는 달랐습니다. 맛은 비슷한데 그 특별한 무언가가 없었어요. 민수야, 벌써 일어났니? 김씨 아저씨가 떡집에 들어오며 물었어요. 아저씨는 매일 새벽마다 민수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네, 오늘은 꼭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민수는 다시 쑥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준호 아저씨의 비법 노트를 옆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하며 작업했습니다. 그때 야채 가게 이모가 들어왔어요. 민수야, 이거 가져왔어. 우리 시골에서 캔 쑥이야. 향이 진해서 좋을 거야. 고맙습니다. 하나둘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과일 가게 박씨 할아버지는 설탕을, 정육점 아저씨는 팥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민수를 돕기 위해 나선 거였어요. 우리 민수가 대회에서 꼭 이겨야 해. 순자 씨 떡집을 지켜야지. 맞아요. 우리가 다 도울게.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해보자.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정확하게. 민수는 쑥을 솥에 넣고 살짝 볶기 시작했어요.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김씨 아저씨가 감탄했습니다. 오, 이 냄새야. 순자 씨 떡에서 나던 그 향이야. 정말요? 민수는 신이 나서 더욱 정성껏 작업했어요. 쑥물에 찹쌀을 불리고 시루에 넣고 찌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준호 아저씨의 일기를 다시 읽었어요. 떡은 정성이다.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한다. 심사위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만든다는 마음으로. 맞아요.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상금을 타기 위해, 떡집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야 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미소, 할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놀림이 달라졌어요. 더 부드럽고 더 정성스러워졌죠. 떡이 다 쪄졌을 때 모두가 놀랐어요. 이거 완전히 순자 씨 떡이야. 박씨 할아버지가 한 입 먹어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니?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할머니의 맛을 재현해낸 거예요. 그날 오후 민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께 떡을 가져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떡을 작게 떼어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쑥떡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시더니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저 알아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떡. 맛있다. 내가 만든 것 같아. 그럼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대회에 나갈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잘했다, 민수야. 준호가. 아니, 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잠시나마 정신이 돌아오신 거였어요. 민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이길게요. 떡집도 지킬 거고 할머니도 꼭 나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배운 것을 잘 전하는 거야. 우리 떡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네, 할머니.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떡매질할 때 마지막에 3번 더 쳐. 그게 진짜 비밀이야. 할머니가 마지막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부족했던 이유였어요.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민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떡집에 돌아온 민수는 할머니가 알려준 마지막 비법대로 다시 떡을 만들었어요. 떡매질 마지막에 3번을 더 치니 정말로 떡이 달라졌습니다. 더욱 쫄깃하고 찰졌어요. 이거야. 이게 진짜 할머니 떡이야. 김씨 아저씨가 환호했어요. 대회까지 일주일 민수는 매일 연습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도와주었고 동수도 학교 끝나면 와서 거들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요리사 같아. 동수의 말에 민수는 웃었어요. 정말로 요리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대회 이틀 전 민수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재료 준비, 조리 순서, 시간 배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민수야, 자신 있니? 김씨 아저씨가 물었어요. 네. 이제는 자신 있어요. 할머니와 준호 아저씨, 그리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떡집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쑥떡을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가득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준호 아저씨,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저씨 대신 할머니의 꿈을 이룰게요. 민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마치 준호 아저씨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대회 전날이 되었어요. 민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긴장되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어요. 떡집의 운명도 할머니의 치료도 자신의 미래도. 1994년 7월 마지막 토요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큰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21회 전국 청소년 요리대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참가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시장 사람들이 모두 응원하러 왔어요. 김씨 아저씨, 박씨 할아버지, 야채가게 이모, 심지어 동수와 담임 선생님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응원할게. 긴장하지 마. 네, 최선을 다할게요. 민수는 가방에서 재료들을 꺼내 확인했어요. 쑥, 찹쌀, 팥, 그리고 할머니가 쓰시던 나무 떡매까지.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참가번호 47번 정민수 선수.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오르니 심사위원 5명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유명한 요리 연구가였어요. 자, 무엇을 만들 건가요? 전통 쑥떡입니다. 저희 할머니의 비법으로 만들겠습니다. 11살 참가자는 민수가 최연소였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죠.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민수는 요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쑥을 살짝 볶아 향을 냈습니다. 솥에서 올라오는 쑥 향기가 주변에 퍼졌어요. 옆 참가자들도 힐끔거리며 구경했습니다. 불린 찹쌀을 시루에 넣고 쑥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찌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팥소를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설탕은 조금만, 소금을 약간 넣어 단맛을 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떡이 다 쪄졌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떡매질. 민수는 할머니가 쓰시던 나무 떡매를 들었어요. 탕, 탕, 탕. 리듬감 있게 떡을 치기 시작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11살 아이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할머니가 알려준 비밀. 3번을 더 쳤어요. 탕, 탕, 탕. 그 순간 떡에서 윤기가 흘렀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완벽한 질감이었어요. 시간 종료. 민수는 접시에 쑥떡을 예쁘게 담았어요.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솔잎을 깔고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앞에 내놓았어요. 심사위원들이 한 입씩 맛을 봤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씹을수록 표정이 변했어요. 놀람과 감탄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어디서 배웠나요?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순자 할머니요. 50년 넘게 떡을 만드신 분입니다. 유명 요리 연구가가 일어서서 물었어요. 혹시 종로시장의 순자네 떡집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세요?
그럼요. 어릴 때 자주 먹었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이건 정말 그 맛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다시 한번 맛을 보고는 감탄했어요. 전통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했네요. 최근에 먹어본 떡 중 최고예요. 11살이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아요. 장인의 손맛이 느껴집니다. 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할머니의 맛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요리도 훌륭했어요. 퓨전 요리, 서양 요리 등 화려한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민수의 쑥떡은 그 중에서 가장 소박해 보였어요.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제3위는 다른 이름이 호명됐어요. 제2위는 역시 다른 참가자였습니다. 민수는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1회 전국 청소년 요리대회 대상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였어요. 참가번호 47번 정민수 선수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들은 게 맞나요? 정민수 선수, 나오세요. 그제야 민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우리 민수가 해냈다. 순자씨 떡집 만세.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정민수 선수의 쑥떡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의 가치와 정성, 그리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손맛을 11살 소년이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요리의 계승입니다. 민수는 트로피와 상금 수표를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500만 원. 이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떡집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민수는 하늘을 보며 외쳤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민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트로피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저 대상 받았어요. 1등이에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지만 민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떡집도 지킬 수 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민수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했다. 민수야.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준호가 보내준 천사구나. 고맙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떡집을 부탁해. 우리의 자부심이야. 네, 할머니. 꼭 지킬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울었지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마지막 약속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민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11살 소년 할머니 떡집 지키다 전국 요리대회 최연소 대상. 기사를 본 사람들이 떡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시장 사람들의 도움으로 떡집을 다시 열었어요. 비록 할머니는 안 계셨지만 할머니의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민수가 만든 떡에는 할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2004년 봄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1살이 된 민수는 이제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종로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떡집이 있었지만 간판이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전통찻집 대표 정민수. 아침 일찍부터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떡집이 아니었습니다. 전통 떡과 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어요. 민수 씨, 오늘도 쑥떡 있나요? 물론이죠. 금방 나옵니다. 민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을 만들었어요. 10년 전 할머니께 배운 그대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쑥을 볶고 찹쌀을 찌고 떡매로 치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어요.
벽에는 할머니와 준호 아저씨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10년 전 요리 대회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진들도 많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민수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진, 제과제빵 자격증을 받는 사진, 그리고 가게를 새로 단장하는 사진까지. 민수 형.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수였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동수는 여전히 민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동수야, 왔니? 응.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맞아요. 오늘은 할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민수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떡 나눔 행사였죠. 준비는 다 됐어? 그럼. 아침부터 떡 200개 만들었어. 가게 밖에는 이미 아이들과 부모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가 이 행사를 기다렸거든요. 특히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오세요. 민수가 문을 열자 아이들이 신나게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민수가 특별히 돌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8살 수진이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였죠. 민수 아저씨. 수진이가 달려와 민수에게 안겼어요. 우리 수진이 왔구나. 배고프지? 네. 아저씨 떡이 제일 맛있어요. 민수는 수진이를 보며 어린 시절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더욱 애틋했죠. 수진이에게 쑥떡과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있으니까.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이제 백발이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고 박씨 할아버지도 건강하셨습니다. 민수야, 순자씨가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러길 바라요, 아저씨. 민수는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후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10년 전 요리대회 심사위원이었던 유명 요리 연구가였습니다. 정민수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방송국에서 취재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전통을 지키는 청년 요리사 이야기로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할머니 떡집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민수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가게에서 할머니가 쓰시던 떡매를 만져보았습니다. 나무는 세월의 흔적으로 반들반들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준호 아저씨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이제 21살이 됐어요. 떡집도 잘 지키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요. 민수는 사진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이라는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저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 풍경이 딸랑거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곳을 지킬게요. 할머니의 손맛을, 준호 아저씨의 꿈을,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을 영원히 이어갈게요. 민수는 가게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장은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대형마트도 여전히 있었지만 전통시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민수의 떡집은 시장의 명물이 되어 있었어요. 걸어가던 민수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순자 할머니 전통찻집 간판이 저녁 노을에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내일 떡 만드는 거 배워볼래? 다음 날 민수는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네, 배우고 싶어요. 수진이의 환한 대답에 민수는 웃었어요. 이제 새로운 전승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우자. 떡은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란다. 민수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수진이에게 전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떡집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준호 아저씨의 꿈이, 그리고 민수의 정성이 모두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진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더해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떡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이 떡을 만지는 모습이 1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만드는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여기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어. 그걸 잊으면 안 돼. 네,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맛있는 떡 만들 거예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순자 할머니 전통찻집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특별한 공간.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떡 한 조각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와 준호 아저씨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수진이도 이 이야기를 이어갈 거라고. 떡집의 작은 불빛은 오늘도 시장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빛처럼 말이에요. 화재로 부모님을 잃은 11살 민수가 순자 할머니를 만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전통 떡집을 지켜내며 성장하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마음이라는 걸,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민수와 순자 할머니 같은 특별한 인연이 있을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소중한 만남 말이에요. 오늘도 노을지는 행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을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